청나라 말기 강남 지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고을에는 물안개가 자주 끼었습니다. 강과 운하가 얽히고 설킨 그곳에서는 해가 지면 온 세상이 희뿌연 수증기에 잠겨 겨우 몇 발자국 앞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 안개 속 어딘가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밤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말라비틀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이미 10년도 더 전에 죽었다고 말했지만 신기하게도 매년 가을이면 열매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은 누구도 따먹지 않았습니다. 새들조차 그 열매를 쪼지 않았죠. 열매는 시커멓게 썩어 떨어질 때까지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어느 순간 저절로 땅에 떨어져 진흙 속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자리에서는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나 검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당을 지키는 늙은 문지기는 그 얼룩을 볼 때마다 재빨리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죠. 또 글을 쓰셨구나. 또 쓰셨어. 사람들은 그가 노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고을에 오래 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요. 류문청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0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서당의 가장 안쪽, 북향으로 남방 하나만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붉은 가루를 흘리고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오래된 먹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표정이었죠. 류문청은 16살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길쌈을 했고 아버지는 남의 눈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글 솜씨만큼은 고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7살 때 사서 삼경을 다 읽었고 10살 때는 이미 팔구문을 쓸 수 있었죠. 훈장은 그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우리 고을의 영광이 될 아이요. 하지만 그 영광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집안의 아들 위징이었습니다. 그는 류문청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았지만 글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으로 좋은 책을 사고 유명한 스승을 모셨지만 재능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시험 때마다 류문청이 우수 답안으로 뽑히는 동안 위징의 글은 언제나 중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가을 큰 향시가 있었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성으로 올라가 회시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류문청은 3달 동안 서당에 틀어박혀 글을 썼습니다. 밤낮으로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은 살이 박였고 눈은 충혈되어 핏발이 섰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주는 밥을 겨우 몇 술 뜨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이었습니다. 류문청은 자신의 답안 초고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가물거리는 방 안에서 그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서당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류문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서당에 올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맨 앞에 선 사람의 체격을 보고 류문청은 알 수 있었습니다. 위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류문청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류문청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한 사내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사내는 책상 위에 답안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위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들고 웃었습니다. 내 글솜씨로 내가 급제하게 되는 거야. 영광스럽지 않니? 류문청은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위징과 그의 부하들이 사라진 뒤 류문청은 멍하니 빈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3달 동안 공들인 글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답안에는 그만의 독특한 문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위징이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제출한다면 나중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류문청은 다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머리로는 전과 같은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목은 번졌습니다. 결국 해가 뜰 무렵 그는 어설픈 답안 하나를 겨우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위징이 1등으로 합격했고 류문청은 낙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심사관들이 두 사람의 답안을 비교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류문청의 답안에 위징의 답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징의 글이 더 완성도가 높았고 먼저 제출되었습니다. 위징의 아버지가 고발했습니다. 류문청이 내 아들의 답안을 훔쳐보고 베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위징의 하인들이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시험 전날 밤 류문청이 위징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글을 훔쳐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이죠. 류문청은 부인했습니다. 제 글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서생의 말과 부유한 상인의 말 중에서 관리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위징의 아버지가 은밀히 건넨 은자 몇 냥은 그들의 선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죠. 류문청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대나무 회초리가 그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자백하거라. 내가 남의 글을 훔쳐봤다고.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류문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글입니다. 제가. 회초리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글. 제가 쓴. 내 것. 마지막 매를 맞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관리들은 그를 장독대 옆에 내버려뒀습니다. 몇 시간 있다 깨어나면 자백하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문청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하인 하나가 그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류문청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은 땅바닥을 향해 뻗어 있었고 피 묻은 손가락 끝으로 한 글자를 그려 놓았습니다. 흙바닥에 선명하게 남은 그 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원통할원. 관리들은 황급히 그 글자를 지웠습니다. 시신은 서둘러 성박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덮으려 했습니다. 위징의 아버지는 관리들에게 은자를 더 주었고 그들은 류문청의 죽음을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밤중 류문청이 공부하던 그 방에서 먹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드득, 드득. 돌 위에서 먹이 갈리는 그 소리. 문지기가 겁에 질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소리는 분명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요? 문지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리가 멈췄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문지기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훈장이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글자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색의 액체로 쓴 글자였습니다. 훈장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촉촉했습니다. 글자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겨서 마당의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이상하게도 달콤하면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먹가는 소리. 아침에 발견된 피로 쓴 글자. 이번에는 두 글자였습니다. 원통하게 죽다. 훈장은 더 이상 그 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우고 굳게 잠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먹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 제 글. 제가 쓴 글. 아이들이 낮에 공부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 흙바닥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긁어 쓴 것처럼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글은 훔칠 수 있어도 한은 훔칠 수 없다. 문지기가 얼른 그것을 흙으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곳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벽에도 돌에도 심지어 우물 안벽에도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복수를 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원한을 말하는 글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징은 류문청의 답안으로 급제했고 성으로 올라가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내 글, 내 글을 돌려줘.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위징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방 구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책상을 향해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드득, 드득. 누구냐? 위징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류문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등과 다리에는 찢어진 상처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위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글을 돌려줘. 위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을 때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류문청이 있었어. 그가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책상 위에는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먹물이 가득 담긴 벼루.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붓. 붓끝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위징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류문청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얼굴. 원망에 가득 찬 눈빛. 그는 약을 먹었고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위징은 여인 얼굴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류문청을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해요. 그래야 저를 놔줄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떳떳하게 급제한 건데 왜 그런 거지 새끼를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하느냐? 하지만 위징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가 승낙했습니다. 돈으로 저를 하나 골라 작은 위패를 만들었습니다. 류문청의 위패.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위징은 그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밤이 되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징이 묵고 있던 객잔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위징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은 뜬 채로.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양손이 먹물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까지 먹물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글을 쓴 것처럼. 그리고 그의 가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새긴 듯한 글자들이었습니다. 대신 써주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위징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눈동자만 움직였습니다. 그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징은 그렇게 사흘을 버텼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람들이 억지로 물을 먹이려 하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셋째 날 밤 그는 갑자기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올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피 속에는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검은 덩어리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먹물이었습니다. 굳어진 먹물 덩어리들이 피와 함께 토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위징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눈을 부릅뜬 채로. 그의 시신을 수습할 때 사람들은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등과 다리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은 것처럼 보이는 자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국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장례를 치르던 날 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을 운반하던 상여꾼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8명이 매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6명이 달라붙어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징은 여인 몸이었습니다. 왜 관이 그렇게 무거운 것일까요? 무덤 속에 관을 내릴 때 관 뚜껑이 잠깐 열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관 안에 위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 또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림자 같은 것. 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했습니다. 류문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둘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위징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아니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관은 그렇게 덮였고 흙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먹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톱으로 관 안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드드드드, 드드드드. 밤새도록 그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덤 위에 흙이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래에서 무언가가 흙을 끌어당긴 것처럼. 서당은 그 후 곧 폐쇄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공부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류문청이 쓰던 방은 자물쇠로 잠겼고 그 위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적은 다음 날이면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자국을 보면 사람 손톱으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안쪽에서 밤마다 그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먹가는 소리였습니다. 드드, 드드. 그러다가 종이 넘기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그리고 붓이 종이를 긋는 소리. 사사삭, 사사삭. 그리고 아침이면 마당에 피로 쓴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다른 장소에, 매일 다른 문장이.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복수와 원한, 그리고 기다림.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서당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완전히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만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은 이제 지붕이 무너진 잔해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끔 여행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불빛이 보였다고.
낡은 서당에 그 방에서 촛불이 켜져 있었다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림자. 그는 계속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하지만 붓이 종이를 떠나는 순간 글자가 사라지고 다시 백지가 되었다고. 그리고 다시 쓰고 또 사라지고. 끝없이 반복되는 행위였습니다. 어느 가을밤 15살 소년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아. 그 서당에 가서 증명해 보이겠어.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그는 등불을 들고 서당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서당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말라 죽은 감나무가 달빛 아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그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어느새 떨어져 나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어 안을 비췄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붓과 벼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백지였습니다. 소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다들 너무 겁이 많아.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득. 먹가는 소리였습니다. 드득. 드득. 누구세요?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내가 올 줄 알았어.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살려주세요. 밖에서 친구들이 그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른들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요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도 다른 누구도. 하지만 책상 위에는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글이 써 있었습니다. 새로 쓴 글이었습니다. 먹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내용은 저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계속 사라집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피가 나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그가 제 뒤에 서서 속삭여요. 계속 써. 멈추지 마.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사람을. 당신을. 그 아래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필체.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모두. 끝낼 수 없는 자들. 너도 올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은 그 종이를 불태웠습니다. 서당도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전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집에서, 천장에서, 벽에서, 바닥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곳곳에서 글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집벽에, 우물에, 길바닥에 모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불은 태울 수 있어도 글은 태울 수 없다. 그 후로 마을은 서서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꿈, 낡은 서당의 방,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자신, 손에 쥐어진 붓,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글. 현재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길을 잃은 여행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봅니다. 안개 속에 불빛이 보입니다. 여러 개의 불빛, 마치 등불이 줄지어 켜진 것처럼. 그리고 그 불빛들이 있는 곳을 보면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서당입니다. 불타서 사라진 그 서당이. 하지만 안개 속에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수십 명이 모두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손은 뼈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안쪽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광경을 보았다면 재빨리 눈을 돌리고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도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당신을 향해. 당신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눈구멍에서 먹물이 흘러내리는 얼굴. 그가 미소 짓습니다. 그날 밤 그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잠에서 깨어 그가 당신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입니다. 내 차례야.
당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리칠 수 없습니다. 그가 붓을 들어 당신의 이마에 글자를 씁니다. 차갑게, 천천히. 다음날 당신은 깨어납니다. 꿈이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무언가 쓰고 싶다는 충동이 듭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으로 갑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붓을 듭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합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쓴 글자들은 사라집니다. 종이에서 천천히 흐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씁니다. 또 사라집니다. 다시 씁니다. 또 사라집니다. 눈물 대신 먹물이 흘러나옵니다. 입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뒤에서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존재가. 차가운 손이 당신의 어깨를 누릅니다.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립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써. 영원히. 혹시 당신도 최근 이상한 꿈을 꾸지는 않았나요? 낡은 서당이 나오는 꿈을. 혹시 손가락 끝이 까맣게 물들어 있지는 않나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혹시 밤에 먹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 당신도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책상 앞에. 영원히.